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자리 잡아주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행성을 넘어, 우리 은하계를 넘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구조들을 향해 깊숙이 떠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우주가 무질서하지 않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거대한 규모 속에 거의 지능적이라 할 만큼 정교한 질서가 숨겨져 있다면요. 학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건축물, 아키텍처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기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대 우주론의 근본 원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견이죠. 우리의 이론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 메가 구조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숙면 강의가 오히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우주의 깊은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발견의 엄청난 규모와 충격적인 본질을 이해하려면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가 우주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끝없는 공허 속에 떠있는 외로운 별들의 섬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하늘의 희미한 얼룩들이 우리 은하만큼이나 거대한,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은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그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우리는 우주를 마치 수프처럼 은하들이 공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별 시스템들의 집합이라고 본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큰 공간의 큐브를 어디에 놓든 그 안에 포함된 은하의 수가 대략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론적 원리, cosmological principle라고 알려진 개념이며 우리 세계관 전체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망원경과 우주 지도 제작 기법이 등장하면서 이 단순하고 편리했던 그림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비로소 어떤 패턴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주 이웃에서 시작됩니다. 천문학자들이 인근 은하들의 위치를 지도로 그리면서 그 은하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 은하 밀키웨이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약 50여 개의 작은 위성 은하들과 더불어 과학자들이 국부 은하군, 로컬 그룹이라 부르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국부 은하군은 단순히 은하들이 모여있는 우연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력으로 단단히 묶여 있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에 있는 공동의 질량 중심을 축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무질서하지 않고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마치 몇 채의 집이 가까이 모여 하나의 작은 마을을 형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국부 은하군인 셈이죠. 그 크기는 이미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름이 약 1000만 광년에 달하죠. 빛조차도 우리의 우주 정원을 완전히 가로지르는데 1000만 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려면 더 넓은 시야로 관찰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개별 은하가 아닌 우리 국부 은하군과 같은 은하군 전체의 분포를 지도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결과는 코스모스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단계의 규모로 시야를 넓히자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군 로컬 그룹, 이 거대한 메가폴리스의 변두리 지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 도시는 천여자리 최운하단 이비일고 슈퍼클러스터이라고 이름 붙여줬습니다. 이 최운하단에는 우리 은하군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은하군과 은하단이 속해 있으며 그 중심부는
천여자리 방향으로 약 6,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최운하단의 한가운데에는 1,000개가 넘는 은하가 비교적 좁은 공간에 밀집된 거대한 천여자리 은하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지역 전체의 실질적인 중력 중심지입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한 모든 은하가 마치 대도시 중심부로 몰려드는 차량들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 은하단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천여자리 최운하단의 지름은 대략 1억 1천만 광년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우주는 더 이상 수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하단이라는 도시, 은하군이라는 마을, 그리고 개별 은하라는 집으로 이루어진 국가 지도와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다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이 도시들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이들이 고립된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들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엄청나게 많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바로 적색편의 측정이라는 방법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이 때문에 은하에서 나오는 빛은 파장이 늘어나 스펙트럼의 붉은색 부분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 적색 편의를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하늘 관측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마치 우주의 지도 제작자처럼 우주의 3차원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눈앞에는 진정으로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하들의 최운하단은 단순히 섬처럼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규모로 온 우주에 퍼져 있는 그물망 속에서 가장 밝고 밀도가 높은 마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네트워크를 코스믹 웹 또는 우주 거미줄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웹은 수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길고 가느다란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들이 바로 은하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필라멘트들은 마치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처럼 거대한 은하단들을 연결하는 빛나는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은하 자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보이지 않는 실에 꿰어진 진주처럼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 은하군 역시 이러한 필라멘트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주적 메가폴리스의 외곽, 그 주요 교통동맥 중 하나 위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과학자들로 하여금 기존 우주 모델의 회의감을 품게 만든 첫 번째 구조물, 즉 진정한 충격은 바로 CFA 거대 장벽이었습니다. 이 장벽은 1989년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에서 적색편의 탐사를 하던 마가렛 갤러와 존 후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개의 은하를 지도화했을 때 눈앞의 거대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은하와 최운하단, 필라멘트들이 길게 늘어선 납작한 형태의 구조였는데 길이는 5억 광년, 너비는 3억 광년, 그리고 두께는 고작 1,500만 광년에 불과했습니다. 은하들로 쌓아 올린 거대한 벽을 상상해 보세요. 그 규모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겨우 138억 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력만으로는 이처럼 거대하면서도 정돈된 구조를 형성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원시림 한가운데에서 완벽하게 곱고 긴 고속도로를 발견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과학계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측 오류 아닐까? 아니면 착시 현상인가? 하지만 후속 연구들은 이 거대 장벽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지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 전체를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꼼꼼하고 수십 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주요 도구는 바로 적색편의입니다. 망원경은 하늘의 특정 영역을 겨냥하고 수천 개의 은하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각 은에 대해 적색 편의를 측정하고 이 값이 바로 우리에게 거리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좌표, 즉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망원경은 다음 영역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천문학자들은 단계적으로 층층이 이 3차원 지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SDSS, 즉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와 같은 프로젝트는 수백만 개의 은하를 지도에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과거와 우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고학과 같습니다. 다만 땅의 지층 대신 시간의 층을 다루는 것이죠. 우리가 더 멀리 볼수록 더 젊은 우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FA2 장벽이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록은 곧 깨졌습니다. 2003년 바로 그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SDSS 데이터를 통해 또 하나의 훨씬 더 거대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슬론 거대벽, 슬론 그레이트 월이었죠. 이는 이전에 발견된 구조물보다 무려 3배 가까이 긴 크기였습니다. 그 길이는 약 13억 7천만 광년으로 추정되었죠. 이 거대한 규모를 체감하기 위해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은하인 은하수가 동전 크기만 하다면 슬론 거대벽은 축구장 길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우주 거미줄, 커미크웹의 한 가닥을 이루는 거대한 은하 필라멘트이며 우주 지도상에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구조였습니다. 당시에 이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큰 단일 개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우주론자들에게 다시 한번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거대하고 질서정연한 구조가 우주의 나이 안에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빅뱅 이후에 우주 진화를 설명하는 표준 우주론 모델은 이러한 초대형 구조물의 존재를 설명하려 할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거대 구조는 단순히 필라멘트나 장벽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구조만큼이나 중요하고 신비로운 부분이 바로 보이드 보이드, 즉 공허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보이즈는 필라멘트 사이에 위치한 거대하고 텅 빈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만약 은하단을 도시, 필라멘트를 도시를 잇는 도로라고 비유한다면 보이즈는 광활하고 인적 없는 시골 벌판에 해당합니다. 이 공허의 크기는 장벽의 규모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일반적인 보이드는 지름이 최소 1억 광년에서 최대 3억 광년에 달하며 그 내부에는 밝은 은하를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이즈는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모든 가시적인 물질, 즉 은하 필라멘트들이 이 비눗방울의 표면에 농축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사실상 우주의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공허 영역입니다. 은하와 은하단은 이 거대한 방울들의 벽면에 얇게 발린 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이즈를 연구하는 것은 우주 장벽을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보이즈의 형태, 크기, 그리고 분포는 우주 초기의 순간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구조를 형성한 신비한 힘, 즉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텅 빈 공간 공허은 물질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보고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의 구조를 빚어낸 보이지 않는 조각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요 과학 이론에 따르면 그 해답은 바로 암흑물질에 있습니다. 이 암흑물질은 빛을 방출하지도 흡수하지도 반사하지도 않는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보이는 물질, 즉 별과 은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을 통해서뿐입니다.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 에너지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과 행성, 별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보이는 물질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바로 이 암흑물질이 우주 거미줄 코스믹 웹 보이드에 아예 보이지 않는 골격, 즉 스캐폴드, 에스캐폴드 역할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빅뱅 직후 암흑물질의 분포에는 아주 미세한 밀도 요동이 있었습니다.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높았던 영역에서는 중력이 더욱 활발하게 작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점점 더 많은 암흑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영역들은 실타래 같은 필라멘트와 마디로 응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바리온 물질은 자석에 이끌리는 쇠톱밥처럼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중력 우물에 집중되면서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부터 시작해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진화 과정을 계산하는 고도의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은 물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추정되는 특성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20억 광년 크기의 가상공간 큐브에서 100억 개가 넘는 입자들의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로지 중력과 암흑 물질의 특성만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모델이 그 어떤 추가적인 조작 없이도 관측된 우주 거대 구조 코스믹 웹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형태를 스스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보았던 바로 그 실타래, 필라멘츠와 벽 월즈, 그리고 거대한 공허 보이드스가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골격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거대 구조를 이루는 핵심적인 토대라는 가장 강력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로써 미스터리가 거의 풀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풀렸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은하와 그 은하단들의 씨앗이 된 최초의 밀도 요동 플럭추에이션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그 해답이 우주의 가장 어린 시절, 즉 윤영이에 있다고 봅니다. 빅뱅 이후 처음 38만 년 동안 우주는 양성자, 전자, 광자로 이루어진 뜨겁고 밀도 높은 플라스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플라스마는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솥단지 같았던 이 플라스마 속에서는 우리가 공기 중에서 듣는 것과 매우 흡사한 음파 소리 파동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중력과 복사 압력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이 파동을 중입자 음향 진동 또는 바리온 음향 진동 BAO이라 부릅니다. 이 진동은 밀도가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더 낮은 영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주가 충분히 시거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형성했을 때 비로소 우주는 빛에 대해 투명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도달한 이 최초의 빛을 우리는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 코스믹 미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 지도를 보면 원시 플라스마가 끓어오르며 남긴 잔물결, 즉 당시 음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동들은 우주에 일종의 잣대를 남기듯 특정한 크기, 스케일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특정 거리에서 은하들을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이후의 모든 우주 건축이 건설된 최초의 설계도인 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론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태초의 우주에서 발생한 음파가 하나의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암흑물질 다크매터는 이 설계도에 따라 보이지 않는 뼈대를 세웠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들은 그 뼈대를 채우며 우주의 거대한 망 컴믹 웹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슬론 장성, 슬론 그레이트 월, 규모의 구조까지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 완벽했던 조화를 산산조각내는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이며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알려진 감마선 폭발, 감마레이 버스트의 분포를 연구하던 한 천문학자 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특정 영역에 감마선 폭발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구조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이 구조는 허큘리스 북쪽 왕관자리 장성 HT 헬츄렛 코로나 보리알리스 그레이트 월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측정된 크기는 무려 100억 광년입니다. 100억 광년.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지름의 거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현대 우주론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헤르큘레스 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 헬츄렛 코로나, 보레알리스 그레이트 월이 왜 그렇게 큰 문제였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주론적 원리, 커머로지컬 프린시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가 충분히 큰 규모에서는 균일, 호모게노웃하고 등방적 이소트로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방향에서 보든 그리고 우주의 어느 지점에서 보든 똑같이 보인다는 뜻이죠.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통해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가정입니다. 물론 행성, 별, 은하 같은 작은 규모에서는 우주가 비균일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억 광년에 달하는 정육면체 크기의 공간을 가정한다면 그 안의 물질은 충분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구조물의 크기에는 이론적인 한계가 존재했는데 이를 균일성의 척도, Scale of Homogeneity라고 부릅니다. 이 척도는 대략 12억 광년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크기를 초과하는 구조물은 우주론적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단순히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헤르큘레스 자리 북쪽 왕관자리 장성은 이 한계치보다 거의 10배나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치 완벽하게 잔잔한 바다 표면 위에서 수 킬로미터 높이의 파도를 발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허큘리스 북쪽 왕관자리 장성이라 불리는 이 거대 구조의 존재는 표준 우주론 모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주가 이러한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물질을 이러한 거대한 필라멘트 형태로 응축시키려면 수십억 년, 어쩌면 수천억 년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주의 나이는 고작 138억 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첫째, 이 발견은 통계적인 오류일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 오해했을 뿐인 감마선 폭발의 우연한 집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이 관점을 지지하며 감마선 폭발을 통한 탐지 방법이 은하를 직접 매핑하는 것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아니면 둘째 가능성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주 모델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가능성이
이 발견을 금지된 발견으로 만듭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기존 이론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 우주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장 대담하고 심지어 이단적인 아이디어까지 고려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변칙적인 특이점입니다. 표준 모델이 이러한 거대한 구조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가장 유력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초대형 규모에서 중력 자체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예측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소위 수정 중력, 아이론, Modified Gravity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몬드 이론, 즉 수정 뉴턴 역학, Modified 뉴턴 역학을 들 수 있는데요. 몬드는 은하 외곽이나 은하 간 공간에서 나타나는 매우 낮은 가속도 환경에서는 중력의 세기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약해진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암흑물질의 도움 없이도 은하의 회전을 설명할 수 있으며 더불어 거대 구조의 형성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생깁니다. 다른 수정 이론들은 오직 우주론적인 거리에서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가적인 장이나 공간 차원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아이디어는 아직 주류 과학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다른 관측 결과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우주론에 어떤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천체들의 존재는 물리학자들에게 표준 모델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모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결코 정체된 교리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은 논쟁과 토론, 그리고 아이디어의 경쟁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의 발견은 과학계에 지금껏 식지 않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쪽에는 표준 모형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구조가 통계적 아티팩트, 즉 통계적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의 정밀한 천체 조사를 통해 이 구조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반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주 배경 복사부터 우주의 경원소 분포에 이르기까지 표준 모형이 수많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거둔 엄청난 성공을 지적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칙 현상들이 이미 누적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거대 구조들이 현재 우리의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과학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입니다. 이론과 설명되지 않는 사실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야 비로소 새롭고 더욱 완벽한 세계관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주를 이해하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결정적인 전환점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사석에서조차 건축이라는 다소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는 질서, 구상, 그리고 설계와 같은 함의를 내포합니다. 물론 진지한 과학자라면 누구도 이 구조가 실제로 누군가에 의해 건축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우주의 거대 구조 지도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감각을 매우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무작위적인 축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마디노드, 필라멘트, 벽, 공동보이드이라는 고유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만의 계층 구조 역시 갖추고 있죠. 이 구조는 특정한 규칙과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맹목적인 자연의 힘이 만들어낼 것이라 예상했던 모습보다는 뇌 속의 뉴런 네트워크나 거대한 나무의 뿌리 시스템과 훨씬 더 흡사합니다.
건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주가 가장 거대한 규모에서 놀라운 수준의 복잡성과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정연함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주 건축학에 대한 이 논의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 중 하나인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 (fine tuning problem)로 이끌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광속, 중력 상수, 전자 질량과 같은 기본 물리 상수들이 복잡한 구조, 별, 행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상수들 중 단 하나라도 아주 조금만 달랐다면 우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별이 존재하지 않는 혼란스럽고 불모의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코스믹 웹, 커믹 웹의 형성 역시 바로 이 미세 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주를 갖게 된 것이 단순히 믿을 수 없는 행운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배경에 어떤 더 심오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 멀티버스의 존재를 가정합니다. 이곳에는 서로 다른 물리법칙을 가진 무한한 수의 우주가 있으며 우리는 단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적합했던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해석이죠.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 현상이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직도 매우 피상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모든 상수들이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부터 명확하게 도출되는 어떤 궁극적인 단일 이론이 존재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우주 거미줄처럼 믿기 힘들 정도의 복잡성과 질서를 목격할 때 우리는 더 대담하고 때로는 거의 공상과학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뮬레이션 가설입니다. 이 철학적 개념은 우리의 현실 자체가 사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합니다. 영화로 대중화된 이 아이디어는 사실 일부 철학자들과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주의 질서정연한 구조는 자연적인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만든 창조주들이 입력한 기본 규칙이나 알고리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 거미줄은 이 거대한 프로그램 속에서 계산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단순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로서는 확인도 반박도 불가능한 순수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현실 자체의 본질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물리학의 법칙들이 그저 코드의 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주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논란이 많고 동시에 가슴을 뛰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구조물들이 정말 건축물이고 심지어 인공적인 것이라면 어떨까 하는 가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주류 과학의 영역을 한참 벗어나 있으며 외계 문명론이나 공상과학 소설에 더 가깝습니다. 수십억 광년 규모로 물질을 조작할 수 있는 문명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원과 기술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가정해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구조물들이 어쩌면 우주 전역에 에너지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대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대의 지적 존재에 의해 건설된 것은 아닐까요? 물론 현재 과학은 이러한 가설에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믿기 힘든 환상에도 아주 작은 틈을 열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놀라운 곳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주 구조 내의 아노말리, 변칙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보다 더 이색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명한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가 제안한 등각순환 우주론 Conformal Cyclic Cosmology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즉 이온이라 불리는 시대의 연속체 중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한 이온이 끝나 우주가 극도로 희박하고 차가운 상태로 팽창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음 이온의 시작, 즉 새로운 빅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펜로즈는 이전 이온의 정보가 우리 우주로 스며들어 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관측하는 일부 변칙성이 이전 우주 주기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블랙홀 충돌의 흔적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측하는 거대 구조물 중 일부 역시 우리 이온에서 새롭게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전 우주에서 물려받은 일종의 유령 혹은 흉터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은 매우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는 과학자들이 기존의 표준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규명하기 위해 얼마나 지적인 묘책을 동원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거대 구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바로 콜드 스팟, 콜드 스팟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균일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주변보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한 영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스팟이 순수한 우연으로 발생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우주론의 주요 수수께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콜드 스팟 방향의 거대한 공동, 즉 에리다누스 초공동, 에리다누 슈퍼보이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계에 알려진 가장 큰 공동 중 하나로 그 크기는 거의 10억 광년에 달합니다. 한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의 광자들이 이 거대한 공동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일부 잃게 되고 이것이 그 영역을 더 차갑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거대 구조가 우주 최초의 빛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처럼 거대한 초공동조차 콜드 스팟의 효과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가장 대담한 가설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스팟이 우리 우주와 또 다른 평행 우주가 충돌하면서 생긴 흔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관련된 미스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이상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 현상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요동을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 요동들이 완전히 무작위가 아닌 특정 축을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묘한 점은 이 특정한 축이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회전하는 궤도면인 황도면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특별할 것 없다고 가정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주 전체의 규모에서 국지적인 우리 시스템과 연관된 특정한 방향이 관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위성 데이터 처리 오류나 우리 은하에서 발생한 신호 오염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현상에 대해 아직까지도 설득력 있는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우주관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작지만 불안한 또 하나의 징후입니다. 아마도 우주의 거대 구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기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 거대한 우주 구조의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천문학에서 늘 그랬듯이
해답은 더욱 새롭고 강력한 도구, 즉 장비에 달려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I은 이미 우주의 가장 초기 시대를 들여다보고 최초의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유럽의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과 같은 특수 임무들은 수십억 개의 은하를 기록하여 우주의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3차원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전례 없는 정확도로 우주 거대 구조의 특징을 측정하고 헤라클레스 북조광관자리 장벽, H 헬츄렛 코로나, 보레알리스 그레이트 월과 같은 최대 규모 구조의 존재를 검증하며 어쩌면 새로운 훨씬 더 놀라운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론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를 연구하기 위한 이토록 강력한 도구를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미 향후 몇 년 또는 수십 년 내에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대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허블 장력이라 불리는 현상이죠.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우주 배경 복사, 즉 초기 우주를 관측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초신성이나 세페이드 병왕성과 같이 가까운 현대 우주에 있는 천체들을 관측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측정 방식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데이터를 아무리 정밀하게 개선해도 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론적 위기는 초기 우주와 후기 우주를 연결하는 우리의 표준 모델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암흑 에너지의 특성이 변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입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 건축물이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 우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 할 수 있는 암흑 에너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암흑 물질이 물질을 실이나 벽처럼 끌어당겨 뭉치게 하는 조각가라면 암흑 에너지는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려고 하는 힘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가속적으로 팽창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지금처럼 계속 작용한다면 먼 미래에는 모든 중력적 결합이 파괴될 것입니다. 최은하단이 먼저 흩어지고 그 다음은 은하단, 그리고 은하 자체도 모두 찢겨져 나갈 겁니다. 결국 항성계, 행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원자 자체까지도 산산이 분리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우리는 빅립, 즉 대파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이 웅장한 우주의 건축 구조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모으려는 중력과 모든 것을 밀어내려는 암흑 에너지 사이의 우주적 투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형성되어 연구가 가능한 매우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백억 년 후에는 이 구조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는 것은 차갑고 어둡고 텅 빈 우주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우주의 거대한 그물망, 즉 코스믹 웹의 일부라는 깨달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 중 변방에 자리한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그냥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 흩어진 모래알 하나가 아닙니다. 은하계는 거대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은하 필라멘트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필라멘트는 천여자리 최운하단의 일부이며 천여자리 최운하단은 다시 라니아키아라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묘한 소속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 홀로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규모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질서의 일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동시에 한없이 미약한 존재이면서도 진정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지구나 태양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바로 이 모든 우주적인 건축물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은 바로 우주의 거대한 규모의 구조와 우리가 자연의 다른 영역에서 관찰하는 구조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입니다. 노드와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우주의 거대망 구조, 즉 코스믹 웹은 인간 두뇌의 신경망과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이는 나무의 뿌리 시스템이나 점균류 군집이 성장하는 방식, 심지어 인터넷의 구조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규모에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흔히 프랙탈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의 최적화와 같은 유사한 기본 원칙이 결과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시 세계에서부터 거대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작용하는 물질 조직화에 대한 어떤 더 깊고 보편적인 법칙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정말 거대한 두뇌 또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그 속에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그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발견과 수수께끼는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모델과 이론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지도가 곧 영토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론은 단지 근사치일 뿐이며 특정 범위 내에서만 잘 작동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100억 광년과 같은 극단적인 규모를 다룰 때 우리가 가진 도구가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작은 행성에서의 생존을 위해 사고방식이 형성된 우리 같은 존재가 과연 우주 전체의 진정한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현실의 일부 측면은 영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러한 인식이 과학을 그토록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과학은 무한한 여정이며 우리가 하나의 지평선을 열 때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다음 지평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이 왜 금지된 지식이라 불리는 걸까요? 물론 인류에게서 진실을 숨기려는 과학자들의 거대한 음모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 혹은 금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 즉 정립된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들이 틀렸거나 적어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지식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것은 과학계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모든 기초를 재검토하도록 강제하는데 이는 과학 공동체에게 언제나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식은 이전의 단순한 공상과학 작가들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가장 대담하고 심지어 이단적이기까지 한 아이디어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의 금지란 외부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의 지도에 가장 자리에 도달하여 아직 이해하지 못한 미지의 심연을 들여다볼 때 발생하는 내면의 장벽이자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주가 우리의 지성에 던지는 궁극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망원경이 더욱 정교해지고 우주 지도가 상세해질수록 우리는 분명 새로운, 더욱 기묘하고 설명 불가능한 구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의 존재를 입증하게 될지도 모르죠. 혹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 즉 코스믹 웹에 어떤 주기성이나 규칙성이 존재하여 그 기원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순간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론에서의 새로운 발견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매번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이 거대하고 체계적인 우주에서 우리는 과연 홀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가장 중대한 발견들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주 건축을 탐험했던 저희의 여정이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단순히 은하들의 무질서한 수프가 아니라 필라멘트 벽, 그리고 거대한 공동보이드로 이루어진 장엄하고 질서 정연한 구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슬론 장벽, 슬론 그레이트 월과 같은 거대 구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심지어 현대 우주론의 근간 자체에 도전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허큘리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 허큘리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그레이트 월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 뒤에는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골격이 있으며 그 최초의 설계도는 우주 탄생의 초기 단계, 즉 우주의 유아기에 이미 새겨졌다는 사실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축물이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을 넘어선 수수께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실의 본질,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 그리고 지식의 경계에 대해 가장 심오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수수께끼입니다. 우주의 가장 위대한 금지된 비밀은 어떤 음모가 아니라 바로 우주 자체의 웅장함과 헤아릴 수 없는 복잡성, 그리고 그 아름다움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이해의 시대, 즉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밤을 저와 함께 우주의 광활한 영역을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연이 여러분에게 깊고 편안한 잠을 선사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경이로운 우주 건축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단순히 우연적인 물리 법칙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가장 대담한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우주 여행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